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내교육학과, 겨울 특강, 네, 릴레이 오늘 2강, 어, 1강 주제가 인공지능, 자연지능에 이어서 2강은 외적 역량, 내적 역량. 네, 오늘 강의를 맡은 내교육학과의 장래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참여 주셔서 오전 시간에 감사드리고, 왼쪽 포스터는 제가 AI로 3분 만에 만든 겁니다. 네,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3가 나와서 그전에는 한글이 좀 깨져가지고 제가 포스터나 이런 거 제작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완벽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AI 엔진 유료 버전으로 뭐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전체 겨울방학 특강의 슬로건은 AI 시대 인간 내적 역량 개발입니다. 네. 내적이 있으니까 외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적 역량, 내적 역량. 1강을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1강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고유 기제, 자연지능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번 1시간 한 10분 정도 나눴고요. 오늘도 한 그 정도 시간 갖고 거기까지는 네, 영상을 올리고요. 이렇게 좀 질의응답하고 하는 거는 올리지 않습니다. 네, 강의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세기의 외적 역량이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기술과 지식은 이제 AI가 다 대체를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고유 기재, 고유 역량, 이거를 이제 내적 역량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아직 통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AI 시대가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네, 이제 이런 용어도 만들어 가고 있는 내교육 학문 차원에서는 내적 역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3강에서는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서 감각에 대한 얘기, 오늘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내교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 이제 브레인 잡지라고 우리나라 유일의 뇌 잡지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뇌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브레인 미디어, 네, 브레인 미디어라고 검색하시면 브레인 잡지의 공식 사이트에 이런 뇌 활용 훈련 건강 기사들이 다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뇌 활용 잡지입니다. 뭐 네이버에서도 다 검색이 되곤 하는데 워낙 그 매체가 많으니까 딱 뇌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부하시고 좀 들여다볼 분들은 브레인 잡지 사이트에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주로 네, 방송에 만약 나가면 이런 얘기들 얘기합니다. 핵심은 우리의 브레인은 휴먼 브레인은 그 의학적 치료나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다. 네, 누구나 뇌를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이전보다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자기 개발의 학문이나 이런 아주 단편적으로 20세기까지 해왔다면 뇌교육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뇌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철학, 원리, 방법을 학문화해서 네, 체계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오늘 이제 이번 겨울방학 특강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시대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현대인들이 당면한 브레인 롯, 뇌 썩음, 뇌가 부패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현대인의 이 문제점을 2024년에, 작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경고 문구를 낸 겁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지고 옛날에는 물 한잔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네, 그냥 바로 스마트폰 보고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가서 하루 24시간 동안 상당한 시간을
의식을 스크린에 뺏기고 있는 시대.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분 얘기로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 브레인롯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주 선제적으로 잘 내었죠.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난 여기가 7월이죠. 지난 7월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조지은 옥스퍼드대 교수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제를 보시면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어제 이 얘기 짧게 했는데 이분이 엄청 유명한 교수예요. 여러분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네. 한국어의 영어식 표현이 가장 많이 오른 전 세계 언어예요. 그래서 뭐 먹방, 된장, K 뭐 드라마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국어들이 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리는 것을 선정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마 머지않아 그 유퀴즈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분이 가장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를 올리게 만든 장본인, 바로 BTS 아미들이죠. 네, 하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네,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게 BTS 모교가 있다는 걸 알고 영국에서 영국의 인터내셔널 스터디라는 영국의 교육 전문 매체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아주 크게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BTS들이 다 나온 모교가 있어? 네, 깜짝 놀라서 한국에 오면 이 대학을 꼭 방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말에 한번 오셨고요. 올해 두 차례나 오셔서 지금 이분이 만든 한국어 교재를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지금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 교재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 네. 근데 이분이 오셔서 했던 이제 핵심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국도, 네. 영국도 인공지능 첫 세대에 관심이 너무나 많고 아주 일찍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의 영국의 아이들도 인공지능과, 즉 디지털과 가상현실과 익숙하고 직접적인 아이들과의 인간과의 소통이 네, 아주 낯선 인류 첫 세대가 출현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변의 아이들 보시면 그렇죠. 왜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를 아주 통찰력 있게 보는 것이 그런 견시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현 교수와는 앞으로 이후에 또 본교와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갈 좀 계획에 있습니다. 브레인 롯, 뇌썩음이란 단어를 낸 그 대학에서 좀 온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 뇌교육학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학문화를 했고 지금 학석 박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존의 어떤 메이저의 어떤 그런 대학 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남을 따라갈 나라도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네, 20세기에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이 이제 세계에 제시할 영역은 똑똑한 두뇌에서 좋은 뇌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똑똑한 뇌에서 좋은 뇌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량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나가는 것. 네, 그래서 이번 같은 이제 강좌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모두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저희는 자연지능을 함께 얘기합니다. 네, 20세기 한계였던 외적 역량을 넘어설 수 있는 21세기 내적 역량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지금 사이버대 브랜드 평판이 10개월 연속 1위를 했는데요. 그 핵심 경쟁력이 이제 내교육이고 대표 학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과들에서도 이 내교육학과의 전공 과목을 배치를 몇 개씩을 다 하고 있는 이유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내교육의 기본 원리는 조금은 습득을 하고 나가라는 차원에서 여러 다수 학과에 또 BTS가 나온 방송연예학과에도 이 내교육 교과가 한 두 과목이 전공 과목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내교육 그 학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하는 중점에 대해서 조금 그 귀 기울여 주시면은 좋겠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야, 어디죠? 네, 공을 시간시킬 수 있는 곳. 어디죠? 바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세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 저희는 방탄소년단.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인사. 데뷔 전부터 입학을 한 명씩 했기 때문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문화 콘서트 홀인 일제 아트홀에서 BTS가 데뷔를 2013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막내 정국이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10여 년간 네, 이 멤버들과 함께 했던 대학이고 뭐 영국에 이렇게 교육 전문 매체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대학이다. 뭐 자주 왔었습니다. 방송연예학과이긴 하지만 자주 왔고 뭐 그때 빌보드 받은 2017년에 온 사진이 바로 밑에 사진인데 네, 그때는 방탄소년단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라고 해서 제가 단체 사진을 안 찍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네, 지금은 아이돌들이 들어오는 족족 찍고 있습니다. 누가 뜰지 모르니까. 네, 오늘 BTS 얘기로 먼저 하려는 이유는 지금 시대는 이제 온 오프라인 교육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오늘 얘기하는 내적 역량도 틀은 깨트린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혹시 교육 분야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명심해야 될 것은 미래 교육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틀은 깨트리고 가치는 높인다. 네. 20세기의 모든 틀은 내려놔야 되고요. 인간의 고유의 가치는 높여야 되는 방향이면 교육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틀은 깨트리고 가치는 높인다. 미국에서도 이미 10년 전에 지금 미래대학의 상징이라 불리는 미네르바 스쿨이 개교를 했는데요. 여기는 캠퍼스가 없어요. 종래의 틀을 깨트린 거죠. 온라인으로 스쿨이 돌아갑니다. 전 세계 7개 대륙을 돌면서 프로젝트를 해요. 왜냐? 인간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하는 게 최근의 미래대학의 방식이죠. BTS 멤버들이 기존 대학을 다녔으면 뭐 못 다녔겠죠. 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도 내교육에 대한 특성화 대학에 다닌 거고요. 이 친구들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까지 뉴욕 타임즈의 전면에 한국 기사들이 많이 실리는 어, 단군 일의 첫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자, BTS들을 좀 예시로 하나 잠깐 들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TS들은 이 방시혁 대표가 초기 멤버들을 훈련할 때 기존 K-팝 아이돌 방식을 탈피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네, 왜 탈피를 하려고 했냐? 그 계속 가고 싶어서. 네, 문제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그룹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재 요소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신체적 요소. 네, 아주 비주얼이 좋고, 기럭지가 길고, 막 이런 탄탄한, 초기 케이팝 아이돌의 선정 형태죠. 신체적 요소. 그러다가 이제 기량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컬을 아주 잘하고 춤을 아주 잘 추고 기량을 갖고 아이돌 연습생들을 선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BTS 선발할 때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뭐였냐면 인성적 요소를 갖고 선발을 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인성적 요소란 건 뭐냐?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인성은 도덕이야. 이건 20세기 관념이고요. 인성은 성실, 열정, 끈기, 도덕, 근성, 협동, 자율, 배려심. 이게 우리로 보면 내적 역량에 해당하죠. 이거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진짜 열정이 있는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요. 진짜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끈기가 있는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너무 받아도 하고자 하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지, 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자율성이 있는지, 시키는 것만 하는지,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내버려 두니까 별로 발전이 없어. 그래서 이 BTS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 방송연예학과 학과장님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 훈련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접점이 맞았습니다. 왜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홍익인간이 건학 이념이고 글로벌 홍익인재 양성이 그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 방시혁 대표와의 그 목표가 맞았죠. 네, 그래서 멤버들이 6명이나 입학했던 배경도 아마 그런 매칭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내적 역량은 과연 어떻게 개발할까? 내적 역량의 강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진화한다는 거예요. BTS 멤버들이 초기에 이 작사, 작곡하는 친구는 슈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모두가 합니다. 모두가 춤을 너무 잘 추죠. 모두가 노래를 너무 잘하죠. 모두가 작사, 작곡을 하죠. 네, 진화의 핵심 열쇠는 외적 역량이 아니라 내적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성공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기술 지식은 이제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구 교육 모델을 받아온 겁니다. 지덕체 교육 모델을. 자, 그런데 이게 한계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내용 오른쪽에 키워드입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confidence, 자신감. 아이들이 자신감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네, 아이들의 뇌를 한계를 정보를 지어주고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거 주면은 큰일 나거든요. 특히 6세 전에 이런 한계를 지어주면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6세 전에 생겨난 트라우마는 성인이 돼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감이라는 게 꼭 성취를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나요? 학업적 성취,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난 기본 자체가 네, 근원적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심리학에서 쓰는데요. 근원적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취에 따른 자신감은 그 다음 문제. 너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네, 무한한 잠재성을 펼칠 수 있다는 그 근원적 자신감. 네,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네,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네, 상상할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네, 언어가 있고, 네, 태어난 것 자체에서 특히 인간의 고유 기제에 대해서 충분히 근원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가로막고 있다. 무엇으로? 시험 성적으로. 평가로. 네. 6세 전에는 이런 평가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죠. OECD는 초등학교까지도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적 자신감을 키우라는 거예요. 파저티브티. 뭐 여러 가지 다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셀프라고 했어요. 내적 역량 개발의 핵심은 셀프입니다. 내가 깨우는 거예요. 기술과 지식은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아는 사람이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데요. 내적 역량의 핵심은 셀프 임파워먼트. 내가 내 안에 내재된 걸 깨우는 것. 내가 내 안에 내재된 걸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 감각의 차이를 알고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가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에 대한 가치죠.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 실현하는 거. 이게 내교육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인식의 틀을 깨트리는 거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IQ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IQ를 얘기하는 층들이 많죠.
IQ 세대가 그렇습니다. IQ 세대의 기본적인 단점은 뭐냐면 아직도 IQ를 얘기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어, 공부 잘하면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너 재능이 있구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네, 이 말에 엄청난 비과학적인 얘기가 있죠. 네.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린 장본인 중에 아주 결정판이 이제 다중지능이었습니다. 1983년. 엄청 옛날이잖아요. 네, 이때만 해도 지능은 단일화돼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거든요. 예, 지능은 단일화돼 있어. 그런데 이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실 아웃사이더였겠죠. 인간의 지능은 그렇게 단일화돼 있는 게 아니야. 지구촌의 아이들은 다양한 마음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 다중지능 첫 저서의 제목이 Frame of Mind, 마음의 틀. 부제가 Multiple Intelligence, 다중지능이. 마음의 틀. 아이들의 마음 능력이 제각각인데 왜 지능은 단일화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게 핵심이에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학습 관련한 건 뭐 이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자성지능. 다 지능이라는 거예요. 네, 계약을 했는데 친구들을 집에 계속 데리고 와요. 무슨 지능이 높은 건가요?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언제 할래? 공부는 언제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가 아니라, 야, 대인지능, 인간 친화지능이 엄청 높구나. 내 아이는 진짜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 왜냐? 사회적 성공에 연관된 대표 지능이 대인지능, 자성지능이. 네, 지금이 꼭 학습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까? 네, 뭐 지금 시대가 그런 게 아니죠. 언어와 논리, 수학 지능은 다른 지능을 뒷받침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커뮤니케이션, 신체 운동 지능. 아, 저렇게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잘 치고, 춤을 잘 추고, 네, 아이돌 노래를 한번 들으면 같이 막 잘 추면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거죠. 네, 지능이 높은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재능이 높은 게 아니라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엄마와 아빠와 이 부모와 교사의 표현.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자연지능을 냈습니다. 1993년에 나왔는데요. 이 자연 친화지능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자연 친화지능을 냈을까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90년대면 인터넷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디지털 문명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대였는데 아스팔트가 완전히 깔리고 학교 운동장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흙을 밟지 않기 시작하고 즉 자연과의 교육 현장과의 괴리감이 본격화되면서 가드너 교수는 아마 좀 불안함을 느꼈겠죠. 아이들이 흙을 밟지 않는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질 않는다. 아이들이 자연과 멀어진다.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될까? 이미 30년 전에 이 불안함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존지능, 이거는 영성지능이라고도 부르는데, 나머지 8개는 사실 능력입니다. 지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치가 높다고 사람이 인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자성지능은 나의 강단점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한다고 자기를 잘 관찰할 수 있다고 인성이 높은 거하고 상관은 없죠. 네. 사기꾼도 머리가 좋아요. 자기의 강단점을 잘 알겠죠. 실존 지능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지능입니다.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치를, 지능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주변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그 선택적 의사결정. 네. 그래서 리더라면 실존 지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는 다중지능을 8 플러스 2분의 1 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유념해야 될 것은 IQ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IQ 검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집단 IQ 검사를 한다면, 네,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네, 기억하십니까? 네, 왼쪽과 오른쪽의 그 극한의 얘기를 드렸죠? 네, 극한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다르다. 왼쪽은 그 학업성 지도, 네, 학업성 지도였고요.
지금은 오른쪽은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은 범접할 수 없는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 극복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자살률과 여러 가지 이제 신경 발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의 내적 역량의 방향성과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덕체 교육 모델을 채택한 국가입니다. 서구 교육 모델이죠. 그런데 왼쪽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체육 활동을 엄청 강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생활 스포츠 활동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였고요. 한 10여 년 됐죠. 지금은 초등학교 가면 이 학생 스포츠 클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에 올라간 이게 에일리언 브레인이죠. 외계인의 뇌, 사춘기 시절에 기존에 없던 자유학기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시험 성적 평가를 않는 한 학기를 하는 겁니다. 두 학기 했다가 다시 한 학기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부터 아이들 정서 문제가 너무나 더 커지니까 사회 정서 역량이라는 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사회 정서 역량. 정서 역량을, 사회 정서 역량을 어떻게 키우지? 뭐, 마음챙김 명상 동아리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를 강조한 거죠. 몸을 강조하긴 한 겁니다. 몸을 강조하고 단일화된 목표를 조금 멈추고 그리고 드디어 사회정서 학습, 사회정서 역량까지 갖게 하는 이 단인데 자, 여기를 조금 더 볼까요? 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정신건강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냐를 잠시 보시면 왼쪽에 보면은 우울감이 10명 중에 4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울감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뇌교육 관점에서는, 과학의 관점에서 아침 식사 결식이 40%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침 식사 결식과 왼쪽의 우울감 경향률. 네, 이 연결성이 굉장히 상관성이 높거든요. 왜냐?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인간의 뇌와 몸의 국가대표 호르몬은 두 개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세로토닌이죠. 근데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발생이 돼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햇빛을 쬐야 되고 두 번째 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첫 번째가 장에 좋은 음식을 먹고 햇빛을 쬐고 신체 활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한 60% 된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한 40%. 아침을 먹지 않는 아이들. 뇌는 포도당 에너지로 돌아가요. 자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장에 좋은 음식 중심으로 먹는 게 좋겠죠. 먹지 않고 햇빛을 안 쬐고 바로 건물에 들어가죠. 또 신체 활동하지 않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닥뜨려지면 기본적으로 우울 모드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몸과 뇌 상태가 그냥 이건 과학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까지 만든 인류의 문명에서 왜 이런 과학적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장은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The second brain, 제2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장신경계를 별도로 갖고 있어요. 39조 말이라고 하는.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뇌교육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이 더 이제 선명하게 아마 드러나실 겁니다. 수면 시간 세계 최저입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깊게. 왜 못 잘까요? 세로토닌 발생이 안 되니까. 세로토닌이 발생이 많이 되어야 낮에 저녁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화학적으로 멜라토닌을 바뀌게 만드는 거. 세로토닌 발생이 덜 됐으니까 멜라토닌도 덜 나오죠. 밤에 또 학원 가지 않습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과학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죠. 뭘 바꿔야겠습니까?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은 39조 마리 정도라고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인기가 되는 이 과정에 신경 발달 장애가 생겨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다양성이 없으면, 유해균이 많아지면, 자폐 불안, 또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특히 아토피 이런 거 굉장히 장내 미생물 연결이 많죠. 아침은 반드시 먹인다. 그렇다고 외국 서구 이런 거 말고요. 한식 중심으로 먹이는 게 베스트입니다. 학자들은 장에 좋은 음식의 첫 번째를 지중해 식단을 많이 꼽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중해 식단만큼 올라오는 게 전통 한식입니다. 네, 더 세컨 브레인. 의학 패러다임을 바꾼 대사건이죠. 네, 집에서 뭐죠? 프리바이오틱스 먹는다고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어떨까 들여다보면요. 팬데믹이 거치고 2022년 말에 우리나라 국공립교장단 1000명이 모였는데요. 또 이렇게 내교육 특강을 요청을 주셔서 제가 이 교장단 1000명 대상으로 한번 했었는데 주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잡았습니다. 지덕체입니까? 채덕지입니까? 네, 지덕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웠는데 손을 많이 안 들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는 거죠. 지식 기반, 학습 기반 교육 모델이 아이들의 이 문제의 소수의 그룹은 뛰어나게 하겠지만, 이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유치원 연합회에 또 초청을 받아서 한번 했어요.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렸죠. 몸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왜냐, 놀이 중심이에요, 유아교육은. 그러니까 몸이 먼저인가요? 내가 먼저인가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아닐까 싶은데 뭐가 먼저겠습니까? 네, 몸이 먼저죠. 뇌가 없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뇌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잠깐만요. 자, 뇌 기제를 오늘 두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내적 역량 개발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네, 이 말이 뇌과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 이제 뇌교육의 훈련 원리를 적용할 때도 너무나 통용되는 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다. 생물종의 진화를 알아야 인간 뇌의 특별함을 압니다. 네. 동물, 동자가 움직일 동자죠. 개체 전체가 움직이면 동물, 박혀 있으면 식물.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움직임의 발달 과정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몸만 이렇게 뒤뚱뒤뚱하죠. 네. 전두엽이 명령을 내려도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지 말다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은 두 발로 걷는데 15개월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도 업고 다니니까, 하도 태우고 다니니까, 하도 안 움직이게 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한 12개월이면 걸었는데요. 13개월, 14개월, 15개월. 인간은 움직임의 진화에서 가장 높은 진화를 이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 다 동물이에요. 포유류, 동물이죠. 네, 나오자마자 걷고 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더 잘 움직이네? 다른 게 있죠. 잘 움직인다는 차이가 별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으면 아주 예술이죠. 우리 참석하신 분들 한번 뻗어 보실까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 예술처럼 보이시나요? 예술처럼 보이진 않죠. 막 얼른 내려야 될 것 같고. 김연아의 그 움직임과 우리의 움직임은 왜 차이가 벌어집니까? 이게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 뇌의 특별함이에요. 예를 들면 치타는 잘 달리죠. 근데 지구상의 모든 치타의 평균 치타와 가장 잘 달리는 치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언제? 네, 영유아기부터 해서 이 성인기 발달 과정, 그리고 성인 이후에도 훈련에 따라서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트를 한 1만 시간, 10만 시간 훈련했겠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게 인간의 뇌 가소성의
다른 동물과 다른 겁니다. 움직임의 차이가 극강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도 인간의 움직임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날지 못하잖아요. 날지 않을 뿐이죠. 왜?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조류들은 소뇌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소뇌가 여러분들 움직임과 근육의 제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소뇌가 약 50%, 5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멍게. 멍게는 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회를 드실 때는 멍게의 뇌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릴 적 멍게는 원시뇌가 있다가 바위 위에 딱 붙으면 뇌를 없애버리는 아주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자, 어릴 적 멍게가 원시뇌가 있었는데 바위 위에 붙고 나서 하지 않는 게 뭐죠? 왜 뇌를 없애버립니까? 이 고급스러운 뇌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뇌는 왜 생겼을까? 이게 학자들의 고민이었죠. 뇌는 왜 만들어진 거야? 뇌가 없는 동물이 많거든요. 해파리, 뇌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여름에 물리는 해파리. 해파리는 해면 동물이에요. 움직임만 있죠. 네, 그런데 모션에서 진화된 기제가 이 모션, 파충류에서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바로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정의 출현은 모션에서, 움직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려면 뭘 조절해야 될까요? 네, 신체 상태를 조절해야죠. 오늘 아침 여기 특강 들어오시기 전에 몸 상태가 좋으십니까? 네, 좋으면 누가 툭툭 건드려도 뭐 대수롭지 않지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엄청 안 좋으면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막 부딪히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네, 신체의 균형이 밖으로 출현하는 거죠. 이 모션,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감정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안이 움직임, 바깥이 감정, 그 바깥이 언어와 의식입니다. 어, 강아지, 고양이는 거울에 비친 나라고 모르죠. 신생아들도 모르죠. 네, 신생아들을 거울 앞에 앉혀놓으면 거울에 비친 얘가 나라는 걸 아나요? 네, 어느 시기가 지나야 알아요. 셀프 컨셔스. 나를 나라고 알아차리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네, 인간만의 아직 고유 기제죠. 로봇은 내가 로봇이라는 걸 알아차리지는 아직 못해요. 알아차린다면 나중에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생물종의 진화를 요약하면 움직임의 진화, 네, 몸통에서 사지 말단까지 진화되는, 그리고 감정이 그 과정에서 출현했고, 그 다음에 언어 중추가 인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언어의 출현, 자의식의 발달,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지덕체 교육 모델이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인간은 3, 400g을 갖고 태어나서 6세가 되면 1kg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요. 순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학습의 발달. 이 순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뒤에 게 먼저 오거나 그걸 압도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이들의 뇌 균형성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신체 정서 인지, 뇌로 보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이렇게 균형성이 깨어진 6세가 되어서 나중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이 크랙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100층짜리 빌딩을 세울 설계도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6세가 되면 100층을 무조건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물로 보면 딱 100층인데 안은 다 달라요. 층마다 기능의 정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층 공사를 다 합니다. 다 해서 멀쩡한 빌딩인데 12세 정도가 되면 마지막 발달을 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사춘기, 에일리언 브레이, 외계인의 뇌 시절에 일어나는 100층 전체의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막 불이 났어요, 갑자기. 빌딩에. 그러면 스프링쿨러하고 막 이런 그 진화 시스템이 바로 위기 대응이 막 돼야겠죠. 그거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또 보통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평소와 다른 어떤 좀 몰입하고 어떤 막 집중하는 걸 하려면 7층, 17층, 55층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묶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일종의 멀티 또 이런 프로젝트, TFT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는 조율자의 기능, 즉 전전두엽의 기능은 사춘기 시절 아주 집중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나도 나를 모르는 시기라고. 왜냐? 100층 전체를 공사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네, 어떤 선을 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외계인 상태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모르면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100층을 만들 거냐.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몰 수 있는데 스포츠카를 한 번도 고속도로를 나가보지 않았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10대의 뇌에 가장 좋은 건 몰입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몰입적 학습, 몰입적 경험. 가장 안 좋은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약간 무기력증이 생겨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뇌 구조상 그렇게 안 되거든요. 뇌 발달 과정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발달해야 되는데 무엇이 이미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만들어내는가 이 말이죠. 네, 누가, 무엇이, 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가? 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우울증을 호소하는가? 네,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뇌 상태는 몸하고의 아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체조를 하고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놀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뇌의 아주 상시적인 그 영향도는 몸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막 움직이고 하면 몸의 감각이 척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뇌는 운동을 출력하는 기능이 첫 번째예요. 뇌의 첫 번째 기능은 동물입니다. 움직일 동자, 운동을 출력하는 겁니다. 감각, 입력, 운동 출력. 그래서 몸의 각가지 영역의 신호가 척수를 타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지금 왼쪽 사진에 보면은 파란색 띠 있죠? 이게 두정엽, 머리 여기 중앙에 있는 체성 감각 피질이에요. 여기에 도달하는데요. 여기에 도달하면 신체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는 족족 그 해당하는 신체 지도 영역의 뇌가 막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이를 하지 않는다. 유아들이. 성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감각은 상실되고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줄어들고 운동 출력이 덜 되니까 뇌와 몸의 기본적인 소통, 연결이 깨어지겠죠. 그래서 맨발 걷기가 막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맨발 걷기 많이 했는데요. 70%는 대부분 잘못하고 있어요. just walking, 그냥 걸어요. 네,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 메커니즘으로 보면 느끼면서 걸어야죠. 발바닥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걸어야죠. 그냥 걸어요. 그냥 걷는데 굳이 맨발로 왜 걷습니까? 네, 느끼면서 집중해서 걸으면 10분 걸으면요. 몸의 순환 체계의 차이를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느낌은 뇌의 기능이에요. 알아차린다. 매일 네, 아침 자, 동요에 맞춰 어린애들 하는 거 뇌체조로 한번 하루를 볼까요? 시작하는 아이들. 뇌체조를 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두뇌가 활성화된다는데요. 뇌체조가 모두 끝난 후 아이들은 목청껏 외칩니다. 뇌체조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제가 멋있어진 것 같아요. 몸도 튼튼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체의 움직임의 조절을 한 이렇게 뇌체조, 뇌똘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6개월 정도 하면 아이들은 감각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신체 운동을 했을 뿐인데 몸의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자, 감정이라는 건 이모션이라고 했어요. 출렁임이죠. 이 출렁임을 알아차려서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내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한 학기 정도를 돌리면
수업 시간들이 한 5분 정도만 뇌체조 훈련을 하면서 몸을 관찰하는 익숙해지면요,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폭력 지수가 확 내려갑니다. 네, 내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니까요. 네,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가 갑자기 끼워지면 야, XX 하잖아요. 그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 나가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네, 내가 뭔가 감정이 올라왔구나.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 문제죠. 네, 이 아이들은 훨씬 빠르게 개발이 됩니다. 아이들의 순수성이란 건, 네, 틀이 없으니까 막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력도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1차로 하면, 인간 두뇌 발달 원리의 첫 번째는 지덕체의 모델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뇌를 공부하신다면 채덕지가 맞다는 게 너무나 여실히 와닿으실 거예요. 왜 OECD가 선진국들에게 유아 교육을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라고 하라고 했는지 그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상당수가 신체 놀이를 대신에 교구 놀이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학습 중심으로 발빠르게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부모가 그걸 원하니까. 왜 신체 놀이를 하지 않느냐? 교구 놀이를 하느냐? 다칠까 봐. 네, 뭐 소송도 걸리고 요즘 시끄럽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죠. 모든 부모와 교사들은 뇌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움직임에 대한 신체 관리 능력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 몸, 마음의 상호작용이 높아져야 이 정서에 대한 조절력이 커집니다. 그 다음이 애티튜드. 네, 좋은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저 친구 참 태도가 좋네. 이게 요즘에 기업이 가장 원하는 인재입니다. 태도라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주 내재된 훈련을 통해서 발전 형성되어서 갑작스러운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태도입니다. 네, 이 아이들의 좋은 태도를 가진 아이들을 기르려면 철저하게 채덕지의 패러다임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단 하고요. 이 얘기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새로워요. 우리나라는 왜 이걸 이렇게 뒤늦게 했냐고 이분 얘기를 잠깐 드리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입니다. 네, 강준호 학장님인데 특이한 학장인 게 서울대 사범대 역사상 체육 전공 출신의 첫 학장입니다. 네, 서울대도 뭐 국영수 중심일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체육하면 또 저 끄트머리인 것 같고 막 그런데요. 서울대가 이제 혁신을 위해서 체육 전공 출신 학장을 뽑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몸 교과서라는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좀 부모들 교과서 책도 내고요. 궁금했어요. 왜 대한민국에는 몸에 대한 교육이 없을까? 왜 학습 중심일까? 왜 이렇게 지식 기반 중심으로 왔을까?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서울대 입학하죠. 근데 뭔가 조금 결여되고 부족한 게 뭔가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중요한 건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한류의 주역들을 보니까 그림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지덕체 교육을 반한 세대 아닙니까? 한류의 주역들 그 어떤 주역들이 지식 기반 학습에 매몰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한류를 이끌고 있죠. 그 친구들이 가진 두뇌 능력은 뭐였을까요? 이거는 감각이죠. 이거는 몸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범대 학장님이 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결국은 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몸에 대한 이해와 체험식 교육이나 이런 게 기껏 체육 정도였을까? 네, 공부하고 해보니까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네, 오늘 들어오신 분은 이분은 알아야 되죠. 이분은 뭐 모두가 알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구 근대 철학의 아버지. 네, 400년의 역사. 오늘날 서구의 근대 교육, 뭐 의학 이런 모든 영역에 뒷받침을 했던 네, 철학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몸과 마음의 이원론, 분리를 통해서 몸의 역할과 마음의 역할을 규정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이성적 사유야,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뭔가 별개이고 기능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어. 이성적 사유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감각을 차단해야 돼. 왜냐? 이성적 사유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오는 경험을, 역할을 제한해야 돼. 여기서 체계화된 이론이 서구의 모든 근대 교육과 의학과 이런 데 제공이 되었던 바로 심신이원론입니다. 몸과 마음은 기능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명상을 서구에서 인정하지 않았죠. 20세기까지. 왜냐? 심신이원론의 관점에서는 명상을 인정할 수 없어요. 네. 많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외과 수술 중심으로 왜 발전했습니까?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으니 몸은 기계잖아요. 이 몸은 기계니까 뭐 문제가 되면 떼내고 고치고 교체하고 이런 식의 수술들이 엄청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70년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암은 정복된다고 했어요. 왜냐? 암은 암세포가 생긴 거니까 암세포만 제거하면 되겠네. 이렇게 심신이원론 관점에서 생각했던 게 지금은 아니죠. 암세포가 그냥 생깁니까? 마음하고 아주 관련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날 지덕체 교육 모델까지 교육 분야에서도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때는 뇌를 몰랐지만 지금은 뇌를 알아요. 그래서 이 뇌과학계의 슈퍼스타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학자가 아주 엄청난 책을 냈죠. 2000년대 들어서 저 타이틀 보이시죠? 오른쪽에 데카르트 에러. 데카르트는 잘못됐어.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게 아니야. 느낌, 필링, 정서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이지 이 천상의 영역이 아니야. 마음은 고귀하고 마음은 막 다른 차원 같고 데카르트는 그 영혼의 자리를 손가체라고 직접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 마음이 다른 차원에 있으니 몸의 어딘가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브릿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이제 손가체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십시오. 화살표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세포 단위에서, 기관에서 쾌락, 통증, 충동, 동기, 정서, 여기까지가 자동 항상성입니다. 자동 항상성이란 건 내가 이 안에서 몸 저 밑단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인지는 못해요. 나의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못하지만 이 항상성 기제가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정의 출렁임이 생기는데 어느 단위로 넘어오면 이제 의식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네, 몸에서 오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기제,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보면,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 조금 와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기제예요. 왜냐? 여러분들 마음, 감정이 상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감정이 힘들고 하면 마음 상담 하시잖아요. 상담센터를 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정신과,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서도 상담받죠. 신경정신과는 이제 뭐 우울증이면 항우울제 처방을 받죠. 약물 처방을 주로 받는데요. 감정이 그 출발이 마음 영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니다.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감정 딱 떠올리면 기본적으로는 저 사람 참 감정적이네. 막 이런 감정에 대한 부정적 편향성이 높습니다. 감정은 뭔가 약간 억제해야 될 것 같고, 감정의 표출이 뭔가 심하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감정은 뭔가요? 과학적으로는 심플합니다. 감정은 생명작용이. 감정은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인체의 생명작용의 출렁임입니다. 항상성 기제가 깨어지면서 나오는 것. 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생명작용. 그래서 감정과 연관된 행복이
인간 추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생명작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감정의 내과학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우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특히 많습니다. 나는 우울해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해요. 자, 이 표현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강, 2강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나는 우울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자, 관찰을 잘 하시면 내가 우울한 건가요? 나의 뇌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몸의 상태가 변화해서 뇌의 조건들이 뭐가 바뀌어서 뇌의 상태가 우울함이 느껴지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네,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나의 뇌 상태가 우울한 상태가 된 거지 내가 우울한 건 아니에요. 네, 하늘에 구름이 꼈다가 비바람이 친다고 그게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바다에 깊은 심연의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출렁이고 막 한다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출렁일 뿐이죠. 네, 날씨가 변화할 뿐이죠. 그 변화하는 파도 치는 그 물결의 출렁임과 변화하는 날씨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 의식. 나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우울감이 느껴지는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몸의 감각을 깨우는 훈련이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몸 상태가 결여가 되면요, 아니에요. 자, 이 중요한 실험인데요. 왜 이렇게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훈련이 또 많이 필요하냐면 쥐는 이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고양이와 살아남을 쥐 수가 실험인데요.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쥐는 고양이 냄새만 맡아도 저렇게 벌벌 뜹니다. 네, 편도라고 하는 아미그달라 인간에게도 있고요. 포유류에도 고양이 앞에 있습니다.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편도가 작동이 긴장해서 우리가 큰 소스라치게 오통통을 놀라거나 쏟습니다. 어떤 과거의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기제가 때문이죠. 정보가 있으면요. 편도가 확 작동해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막 뇌가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거는 편도를 제거한 그러자 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편도를 제거하면 어떻게 쥐는 될까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과거의 부정적 경험적 기억이 없다면 뇌는 부정적 편향성을 갖는다. 이건 생물종의 진화에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뭘까? 저렇게 편도를 제거하면 고양이를 저렇게 좀 더 쥐가 가까이 놓았습니다. 고양이에 다가가는데 고양이가 오히려 오히려 도망가죠.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네, 인간의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신체 균형이 깨어지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항상성 기제를 단단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이 위에 정서의 풍요로움이 얹혀져야 되거든요. 네, 이 항상성 기제를 단단하게 만들고 정서의 풍요로움을 얹히고 그 위에 인지학습을 올려야 스트레스가 덜하겠죠. 네. 이것이 깨어지면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적 역량 중에서 공감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학습한 걸 토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공감 능력이 높은 인재를 원해요. 전 세계가 모두 그렇습니다. 네, 태도가 좋고 남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잘하는 이 말 그대로 공감 메커니즘. 자, 이런 공감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고 잘 들여다보면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네, seeing is doing. 보는 것만으로 학습이 된다.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고
엄마들이 가끔 이제 아이가 독서하는 걸 원하는데요. 그, 몸 쓰는 걸 잘하는 친구들은 좋아하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친구는 몸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이거는 뇌와 몸의 이 상호 메커니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6세 전에 아니면 사춘기 전에 독서 습관과 운동 습관 두 개를 딱 세팅만 하면 엄청난 자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병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잘 관찰해서 잘하는 건 키우고 조금 부족한 건 이제 채우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아이는 책을 가까이 해.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아빠가 아이 데리고 저기 산을 다녀야 돼. 아니면 같이 놀거나 그렇게 해서 몸을 쓰는 거에 대한 틀을 깨트려 줘야 됩니다. 이게 재밌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거울 유연이 그래서 중요한데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독서를 원해요. 가장 좋은 가이드는 뭘까요? 방법은 네, 엄마가 책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 원숭이부터 발견된 이 거울 유로는 원숭이와 인간이 달라요. 자, 원숭이의 거울 유로는 뭐냐? 저렇게 행동 결과만 복사합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무엇을, 왜를 다 복사합니다. What, why, how. 그래서 이 분포도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엄마란 걸 4살 아이도 알아요. 왜? 그걸 잘 못 봤으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책을 막 펼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4살 아이는 그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갑자기 책을 읽는 엄마가 진지하게 읽을까요? 읽는 척 하겠죠. 그럼 읽는 척 하는 걸 알아차려요. 그거를 복사합니다. 네, 아이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부모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면 돼요. 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환경, 정서가 네, 신체 활동하고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 meaningful life.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절대 그 어긋나는 아이가 나오기가 거울 유런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 유아의 문제는요, 뭐, 거의 상당 부분 부모에서 많이 귀할 수밖에 없는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공감은 경청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죠. 야, 공감을 잘하면 경청부터 해야지. 이게 맞습니까? 미디어가 준 환상 같은 거예요. 공감은 경청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공감의 시작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예요. 나부터, 그건 왜 나부터냐? 자, 이게 최근의 연구인데요. 이 라마찬드란이라는 인도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공감 뉴런이 있어요. 공감 회로가 있는데 인간에게 미러 뉴런도 있으니까 미러 뉴런이 발전해서 공감 회로라고까지 하는데요. 공감 회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을 잘 못해요. 또 공감을 평소에 잘했는데 어떤 상태는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했더니 최근에 나온 놀라운 연구 결과는 인간의 뇌가 스트레스 모드가 되면 이 거울 뉴런 작동이 일어나는 공감 회로를 멈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먼저인 거예요. 공감은 정확하게는 뭔가요? 남의 기분 상태를 나의 뇌가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주체는 납니다. 정확하게는 뇌예요. 뇌에서 알아차려야 공감이 일어나는데 알아차리기 전에 나의 뇌가 스트레스 상태면 그런 작동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공감은 경청인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이 좋은 어떤 단위나 조직이나 이런 문화를 만들려면 이렇게 몸의 상태를 심신의 균형을 맞추는 선제적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회의 전에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뛰어놀고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공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네, 수업 시간 종 치면 바로 공부하고, 네, 뭐 노래라도 좀 듣고요.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 뇌교육 연수를 받은 학급에서 5분의 뇌체조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박수라도 치고 시작할까요? 와, 뭐 이런 거. 이 한 번의 움직임. 네, 이런 것도 차이가 크다.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뇌교육학과에서 이 대부분 이제 원격 교육인데, 이게 또 뇌교육의 내적 역량 개발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실습 과목이 있습니다. 이 뇌교육 실습이라는 집합교육 교과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집체로 모여가지고 한 15시간 이틀간 이렇게 탁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틀간 이제 몸의 감각을 깨우는 이런 예체조도 하고요. 명상 훈련도 하고 호흡 훈련도 하고 기본은 감각을 깨우는 훈련을 해서 15시간을 집합 교육을 하고 나는 이런 습관을 좀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는 걸 중간고사 계획서로 제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몸의 감각을 깨우는 기본 21일 체인지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 리포트를 제출하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멍해요. 나는 뭐 화장실을 막 세네 번 가요. 뭐 이런 걸 바꾸겠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나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요. 어떤 원리를, 방법을 적용해서 21일을 한 다음에 그 변화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원칙은 지식 기반 학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몸을 기준으로 훈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1일을 하는데요. 이 뇌교육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보스의 관점에서 보면 1단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뇌교육의 시작이 1단계 브레인 센서타이징이라고 해서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은 마스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건데, 중독도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독의 본질은 주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건데, 내가 어떤 변화를 선택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옆에 친구 보니까 계속 졸고 멍하니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거를 몰라요. 연습장을 계속 끄적거리고만 있어요. 자기를 몰라요. 또 내가 끄적거리고 있는 좀 상태란 걸 아는데 못 바꿔요. 왜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1단계 뇌 감각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네, 우리가 브레인 롯이라는 걸 제일 앞에서 좀 다시 한번 봤죠? 뇌의 본질은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깨지면 이런 것들 이후의 모든 역량들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훈련도 잠깐 봤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게 더 안으로 들어가는 감각입니다. 외부 감각. 우리가 오감이라고 배웠던 게, 이거는 엄밀하게 엑스트로셉션이라서 외수형성 감각. 뇌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 대부분이 넘쳐나죠. 네, 대부분이 넘쳐납니다.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각이 유일하게 살라무스 시상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시상은 외부에서 감각이 들어오면 중개소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유일하게 통과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후각밖에 없습니다. 후각은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감각. 요즘 아로마가 뜨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 뜰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내교학과에서도 브레인 아로마라는 연계 전공 복수학위 제도를 내년에 신설한 이유도 네, 이 감각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수 형성 감각, 몸에서 오는 감각. 이걸 줄여서 그냥 내부 감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중점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끝나면 훈련을 해야 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뇌파, 맥파 같은 생체 신호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측정하고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지. 현대인들은 이걸 보지 않으면 또 잘 믿질 않아요. 이 내부 감각 개발의 중요성을 이제 이런 것도 병행하는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PT인데요. 오늘은 이제 외적 역량의 시대에서 내적 역량으로 넘어가는 걸 강조를 좀 중점으로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바뀐다는 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젓가락질을 못하다가 젓가락질을 하게 되면 젓가락질을 할 때 필요한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없다가 길이 커지죠. 그래서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여러분의 뇌의 막 각종 길입니다. 뇌 회로죠. 신경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산길을 가다가 저 왼쪽, 오른쪽 길을 만나면 주로 어느 쪽 길을 가시죠? 오른쪽 길을 주로 가겠죠. 자, 이 연구에서, 행동학 연구에서 오른쪽 길을 가는 이유를 딱 보면요. 나이가 많을수록 오른쪽 길을 갑니다. 네. 오른쪽 길을 가는 이유는 그럼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안전의 욕구.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이 안전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 40대 이상이라면 새로운 어떤 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발 다가갑니까? 한 발 물러서나요? 네. 한 발 물러서죠. 왜? 두려움의 기제가 작동하니까. 아이들은 어릴수록 한 발 다가가죠. 왜? 호기심이 작동한. 이건 생명현상이에요. 이게 뇌의 특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틀이 강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틀이 약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유연하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들은 왼쪽 길을 가는 경향이 높아요. 왜? 호기심 덩어리니까. 뱀을 봐도 막 뱀을 막 만지려고도 하고요. 각종 모든 게 세상의 호기심이. 왜? 뇌 회로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오른쪽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전의 욕구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의 법칙이에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에너지가 뇌에서 덜 듭니다. 뇌는 평소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가장 에너지가 덜 소비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동 프로세스잖아요. 습관을 만들면. 그래서 오른쪽 길을 계속 많이 만들면 뇌에 고속도로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고속도로만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아무 의도적 노력이 들지 않으니까. 중독이 그렇게 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른쪽 길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갑자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뭔가 틀이 강해도 너 왜 이렇게 틀이 강해? 너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얘기도 나이가 들수록 들을 경향이 높습니다. 10대 아이들 보고 너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너 왜 이렇게 틀이 강해란 얘기가 잘 안 해요? 왜냐? 왼쪽 길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식과 인간 뇌의 특별함의 특징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다음 3주차에 할 내용의 이제 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신경망을 갖고 있어요. 훈련하면 변화하죠. 능력치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생산도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정보가 축적되고 다 패턴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게 오늘날 딥러닝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런데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틀이 강해지기 때문에 의식의 고착화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네. 두려움은 커지고, 아까 얘기한 틀이 강해지고,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갖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유연함을 갖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 나이가 들어서 유연함을 갖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IT 기업들, 남과 다른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학습 체계가 고착화될수록 의식도 고착화돼요. 다 틀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처럼. 네, 근데 IT 기업들은, 오늘날 기업들은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저 영역, 이 보통의 의식 사고 영역인데 이 가로등 불빛 밖으로 확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구 기반 학습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지식 기반 학습이라서. 이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성이자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인식의 틀을 깨트리고 의식의 자유로움을 높이고 이게 창의성의 발현이죠. 창조성이 아주 본질입니다. 영감을 막 깨우고 이게 내적 역량 개발의 이제 진입이죠.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서구는 많은 동양의 자산들을 가져왔던 게 바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디테이션입니다. 네, 인간 의식의 틀을 깨트리고 확장성을 갖는 것.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의 많은 혁신가들이 그토록 이제 명상을 많이 했던 이유이고요. 네. 이 부분은 네, 마지막 3주 세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뇌교육학에서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제 이 뇌철학에서부터 좀 보스의 5단계까지 체계화해서 이제 훈련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뇌교육학과는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네, 요런 형태로 이런 내적 역량 개발 중심으로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성인 역량 개발,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마지막 영상은 뒤에 거부터만 보겠습니다. 물음표는 모르겠다. 묻는 거고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쉼표는 쉬었다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순간이 모여서 현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쉼표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쉼표, 그러니까 뇌교육 덕분에 삶이 조금 더 단조롭지 않고 풍요롭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